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실 만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삼고처절을 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분. 저는 스마트 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박지훈이고요. 아파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사이클이다. 네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금리다, 입주 물량이다, 네. 심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결국 따지면 다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박지훈 대표님은 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들은 좀 무시하시는 편이신지 그걸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시장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승기냐 아니면 조정기냐. 저는 사실 이제 하락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고 이제 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정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2020년 10월 달에 뭐 600건 이하로 이제 최저점을 찍었죠. 그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거래량 플러스 정책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정부는요, 이 정책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값을요, 매주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면서 이 데이터도 느립니다. 한 두 달,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석 달, 두 달 이렇게 느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매주 발표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시장 상황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 발표한 규제 지역 해제, 이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승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거래량이, 서울의 거래량이 한 3,000건 수준이에요. 그런데 상승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6,000건이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진입하기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잖아요. 취득세 중과도 네. 있고 좀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상승기로 넘어가는 시점의 거래량은요, 6,000건이 넘어갑니다. 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고 2009년 2월 달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2009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4월 달까지 고점을 다시 쌍봉을 찍었죠. 네. 주식에 있어서 쌍봉 찍으면 바로 하락한다면서요. 대대게 바운스죠. 바로는 아닌데 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2010년 이후에 2013년까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2013년 4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또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미분양 주택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네. 그다음에 1주택자 매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하면서 거래량이 6,000건 이상으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과 이 정책적인 부분을 잘 보면 이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임대인의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DSR 완화, 이것도 굉장한 시장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애 하나, 많아봤자 둘이니까 네네. 이 아파트를 내 애한테 어차피 넘겨줄 거고, 그러면 얘는 조금 좀 경제적 그러니까 토대가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파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 또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러한 현상, 뭐 이러한 의미가 앞으로도 계속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아파트로 이제 부의 이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파트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이 동시에 보장되는 겁니다. 뭐 사용 수익은 자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전세로 네. 놓을 수 있고, 투자 수익은 이제 싸게 사서 양도 차익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아파트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 주식은 불가능하죠. 투자 수익만 있고. 그런데 부동산 중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자가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해당이 돼요.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 또 다른 또 부동산 형태가 농지가 그렇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용을 하게 되면 8년 작용을 하게 되면 또 양도세도 면제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과 투자 수익을 이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데 노고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상가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또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누구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황금성이 또 좋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부의 이전 수단을 아파트로 활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자들은 사업체와 건물로 부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부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비과세라는 관점 때문에 또 유독 이게 또 강한 것 같아요. 비과세라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하시는 거죠? 비과세라는 것은요. 네. 아파트는 규제 지역은 2년간 거주하시면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2년간 보유를 하면 됩니다. 자, 규제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그냥 보유만 2년만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투자에 조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월세로 살아요. 월세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노리기 위해서 뭐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제외한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를 매수한 다음에 보유만 2년 하면 되잖아요. 1년 뒤에 또 다른 지역에 또 아파트를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매년 한 채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적으로 자산을 늘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채권, 부동산, 주식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아파트 가격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전월세, 임대료가 들어가지. 그래서 엄연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다주택자가 되어서 뭐 집을 뭐 몇십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두 채 투자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것은 좀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서민들이 아파트를 통해서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레버리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진짜 저희가 어떤 투자 상품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뭐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절대로 개인들은 웬만하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안 일으키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자가를 안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빚내 갖고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막 2억씩 빚내서 내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못 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 이 레버리지 투자가 큰 이 부동산에 이렇게 접근을 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꾸준히 15년간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부를 이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 가지 가능성을 파고들어 가지고 이거를 잘 극복하신 분들이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인드가 부정적이라고 하면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시장 상황이 이랬다.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처분을 하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자에 있어서 80%가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 상황인데요. 지금 재무 상황으로 보면 뭐 다주택자가 힘들 수도 있고 뭐 1주택자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과도하게 투자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주택자라고 해서 리스크가 없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그러진 않아요. 네. 기준이 뭐냐,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40% 원리금 이하가 감당이 된다고 하면 저는 투자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40%를 넘어서게 되면요,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그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가처분 소득 40% 이내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좀 사이클을 좀 봐야 됩니다.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미 바닥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지나갔잖아요. 가격이 바닥을 찍고 이제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 매수하는 것은 최선인 것 같고요. 반대로 2023년도에 매도를 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시점적으로 이제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워드 막스가 시점은 모르겠다. 싸면 사면 된다. 대신 나는 싸면 살 거고 오히려 시간에 투자할 거다. 오를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15년간 했지만 손해보고 판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매수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비싸게 산 것도 있고 운 좋게 바닥에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산시장은 우상향하더라. 이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뭐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없지만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원래는 파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고 네네. 산 사람들은 와 진짜 그때 잘했다 라고 리스크를 안고 샀지만 잘했다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서로가 조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싸고 좋은 집은 있나요? 명확하게 싸고 좋은 집은요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게 우선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요. 사이클이 이제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면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중의 생각은 하반기에 하락을 할 것이다. 네. 저처럼 좀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라는 게 꾸준해요. 맞죠? 그런데 공급은 일시적입니다. 여기를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면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세를 놓는 분도 있고 월세로 놓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급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전국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사이클상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상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시골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영주에 살고 네네. 또 한 명이 구미에 살고 이래요. 네네. 둘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주에 사는 제 친구가 야 영주가 집값 상승률 1위라고 뉴스에 나왔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역 뉴스에 나오지. 저는 이제 얼만데 이러니까 영주 집이 4억 5천이래요. 자기가 이제 입주했는 집이. 그러니까 구미에 사는 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구미 인구가 40만인데 영주 인구 얼마냐? 10만도 될까 안 되죠, 말까는 될까 말은 영주에 4억 5천이 말이 되느냐? 우리 집보다 너 집이 비싼 게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내린다. 라고 둘이 술 먹다가 계속 싸워서 저는 가만히 이제 보고 웃었거든요. 그 영주의 집값이 4억 5천에 저도 사실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비싼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도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은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방 중소도시도 집값 비싼 데는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뭐 잠깐의 상승이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이 데스크 바운스다. 데스크 바운스다. 뭐 공급량 아니면 거래량, 기간, 상승폭 이런 거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데스크 바운스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작년 하락세로 인해 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뭐 심하게 40% 하락한 네. 건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급매가 소진이 되면서
반등은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격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주택자가 유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환경이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과 2023년이 있어요. 네. 2009년도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2%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3.5%죠. 자, 당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취득세 중과가 있고, 전세 가격 추이는 당시는 상승이었지만 현재는 역전세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다음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가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거래량은 당시 강한 반등이 일어나면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여전히 평균 이하다. 다시 말해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려고 하면 강한 반등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전고점을 한번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시 내려온다는 말은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더 안 좋아지고 2차 충격을 받으면서 가격이 내려오는데 작년 9월달, 10월달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적으로 규제 지역이 있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이걸 다시 규제를 지정을 하고 대출을 쪼은다라는 게 좀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2022년 9월 달에 2200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440선이 돌파가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건수가 600건 이하였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올까? 만일 온다고 하면 데드캣 바운스가 날 거고요. 만일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안 오면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내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리스크,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확언을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제 개인적 의견은 작년 말보다는 최악은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께서 부동산 투자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또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 쭉 하시게 되시는 이유, 계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이 저에게 있어서는 뭐 운명처럼 다가온 게 사실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고 하면 제가 30대 초반에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남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면 풍경이 멋있잖아요. 네. 건물들이 많고 네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쁘다, 멋있다. 그러면서 저기에 서울에 내 집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이쁘다. 뭐 미세먼지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요 먹고 살만하고요. 저 많은 건물들 중에서 왜 내게 없을까라는 게 제가 절박할 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 이루었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는 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부를 이루는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좀 사업과 이제 부동산 경매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조정이냐, 네네. 하락이냐, 그리고 이 하락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로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한데 박준 대표님 앞으로 부동산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올해 말에 예상을 하면 저는 점진적 상승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죠. 근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역전세 해결하기 위해서 매물량이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전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물량과 전세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매도 물량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V자 반등, IMF 이후에 V자 반등도 힘들 것 같고, U자 반등이죠. 2010년부터 2013년간 하락하고 3년 이상 또 이제 회복을 해서 2016년에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렇게 6년 동안 조정을 받는 U자 반등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아마 U자와 V자의 중간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너무 급락을 했고요. 네.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인해 가지고 가격을 방어를 하고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를 들 수 있는데 세종시가 이제 특이한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코로나 유동성이 오기 전에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했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 우리 과거에 그 지식으로 의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이 안 받쳐줘도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세종시를 보면요 수도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세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도달을 하면 다시 말해서 실수요자가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핵심지, 입지, 1급지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이 앞으로는 점점 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권도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좀 다주택자는 역전세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주택자는 전세 가격과 무주택자는 전세 가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1주택자는요 가격에 관여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1주택자는 싸면 삽니다. 근데 전세가에 관련이 있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이제 좀 선택이 갈리는데 다주택자는 당연히 매도를 내놓겠죠. 무주택자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내렸죠. 네. 그러면은 싸게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받고 상급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가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인해 가지고 고가주택에 대해서 50% 대출이 나오잖아요. 내가 전세를 사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오고 매매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수요가 시장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올 하반기에 역전세 문제를 점차 해결을 하면서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고 내년 2024년도는 총선이 변수이지만 여소야대가 될지 아니면 여당이 커질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여당이 커진다고 하면 규제 완화가 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양극화, 실수요만 계속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될 것 같고 이 물량이라는 부분이 상승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 이 조정기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25년 1월 달에 둔촌 주공이 입주가 되고 여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2025년부터는 아마
인천, 서울, 경기 과소 물량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아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고 하면 2025년 말부터 아마 다시 시장 상황이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또 나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뭐 다시는 못 나오겠다.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의 전문가 분들께서 시장 예상을 할 때 사실 좀 하락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면 뭐 존경을 넘어서 칭송받죠. 칭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시장 상황이 상승을 한다라고 말하기가 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댓글에 투기꾼 어쩌고 하면서 뭐 펌프질 하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의 선택권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연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가정적인 뭐 문제이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늦게 나온 게 사실인데 물론 상승한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균형적인 시각에서 뭐 하락한다는 분들의 말도 들어보고 저같이 상승을 한다는 뭐 급등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을 한다는 말들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튜브라는 이제 공간에 있어서 상승을 말하시는 분은 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락론자들은 명성은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게 또 좀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으로 어떻게 치환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출연을 위해서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와주신 박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선풀이 많이 달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힘을 내셔서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